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또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강남 구평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은 올해 보유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값 상승의 기쁨 뒤에 따라오는 이 세금 부담, 과연 기쁘게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전략을 좀 바꿔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좀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또 고민해 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요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수요일의 남자 만나시는 날이죠.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화요일에 나왔을 때는 화요일의 남자, 수요일에 나올 때는 수요일의 남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일이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계속 수요일로 고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좀 낮이 길어진다고 하는 춘분이라고 하죠. 내일부터 낮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 온도도 올라갈 텐데 이제 곧 있으면 진짜 봄이 다가옵니다. 꽃놀이도 다니실 테고 또 이제 벚꽃놀이, 벚꽃 구경 이런 거 하시려고 막 움직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모쪼록 그렇게 활짝 필 꽃들 기대하시면서 좀 여러분들 마음에 좀 웃음꽃 활짝 피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시가가 발표가 되면서 많게는 77%까지도 오른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세금이 77%나 올랐다는 건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랐다는 뜻인 거겠죠. 특히나 강남 지역에서는 레미안 원메일리라든지 아니면 압구정 현대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0만 원가량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의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비단 이걸로 끝날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건드리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이제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의 땅은 아직 남아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니까 좀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신다면 분명 답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 준비한 강의 그런 것들 다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세도 월세지만 어쨌든 이자 내느라 또는 종부세 이런 각종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담이 점점 늘어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집이 없는 분들께서 내 집 마련의 길이 더 막히는 거 아니냐 걱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들 자세하게 어디서 나눠볼까요? 하시는 분들 어떤 자리 가시면 될까요? 네, 바로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 세미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부터 해서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 전략을 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에서 공덕역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이고요. 층수는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 이야기 들어봤고요. 같은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내에서 이제 장르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집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경매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 도와주시죠. 일반적인 매매하고는 달리 경매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기타 규제 등에 있어서 좀 더 완화된 그런 땅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규제를 좀 피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값싼 금액에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좀 유리한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강의 신청하셔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의를 마쳤고 다음 주 오전 11시,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강의니까요. 박스 경제TV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1회 무료 수강권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강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매로도 물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다른 시각과 다른 스타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맞춤형으로 한번 강의 골라서 또 참석을 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장소는 같지만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 저희가 중간에 한 번씩 내보내드릴 때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이슈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서울 주택시장 이야기는 뭐 매일 해도 사실 할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 그런 시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이 하락이 오는 데도 있고 또 오히려 조금 상승, 수요가 몰리는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서울 집값은 지금 키 맞추기를 하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은 아예 이제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값 떨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진짜 떨어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최근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었던 아파트 가격이 현재 호가가 9억 6천, 9억 5천이라면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1년 전에 이 10억대의 아파트 가격이 불과 7억, 뭐 적게는 뭐 6억 5천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됐었던 아파트들이 다수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금의 실거래가를 만들어놨는데 과연 호가가 5천만 원 떨어진다, 6천만 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걸 떨어진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게 5천만 원, 6천만 원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주택자 규제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규제 지역 안에서는 처분해봤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이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매물들은 전부 잠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나는 너무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다라 그러면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그때 가면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목을 서울은 키 맞추기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역, 동남권역 일대에서 많이 올랐던 지역 위주로 조정장을 겪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가파르게 폭락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서울은 지금 키 맞추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값 떨어질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결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주변의 노이즈에 휩쓸리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지금이 기회다. 무조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그거 먼저 설명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약간 패닉으로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가진 자들의 영역에서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그런 상승장을 좀 살펴보자면 한강벨트
한강벨트에서부터 용산과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이 가장 많이 올라서 시뻘겋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은 뻘건 지역이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딱 답이 나오실 텐데요. 특히나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성동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이런 지역들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그 종부세 대상이 무려 17만여 명이 증가했다고 하죠. 이 17만여 명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국내에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들이 한 48만 명 수준이라고 하고요. 서울 안에서는 거의 40만여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과연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동의 신축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작년에는 공시가격이 34억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살펴보니까 45억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는 1,829만 원을 납부했었던 그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해는 2,855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이 뜨고요. 그리고 상승률이 56%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 거의 1.5배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반포동에 이제 한신설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무려 10억이 올랐습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10억이 올랐다는 게 이게 뭐 30억에서 40억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 10억대에서 20억대로 올라간 거거든요. 구축 아파트인데 뭐 물론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그런 곳마저도 2배 가까이 뛰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진 분들이 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노원구라든지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공시가가 7% 정도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벌써부터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가중이 되고 있구나. 실제로 이 공시가라는 것이 국가에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 국가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승률을 기록한 곳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2주차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 매매 가격 변동률이니까 떨어진 곳은 어딘가 오른 곳은 어딘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지역이 실질적으로 좀 떨어진 곳이고 빨간색 부분이 많이 오른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외곽 지역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내륙의 지역이 지금 한강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 상승률을 높게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과 용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장에 접어든 것이고 이 조정장이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뭐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떨어질 일은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서울의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뭐 상승률은 소폭으로 나와 있지만 거래량이라든가 그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시장에서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앞으로 상승률을 강남에서 뭐 30에서 40%가 올랐다는 이 상승률을 얘네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외곽지에서 키 맞추기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00억의 30%하고 10억의 30%하고는 상승률은 동일하지만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100억의 30%면 얼마인가요? 30억이죠. 10억의 30%는 얼마인가요? 3억입니다. 그러면 30억과 3억을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의 차이는 2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승률은 동일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란 얘기예요. 오른 놈들이 더 오르기 마련입니다. 여기가 암만 상승률을 강남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상승률이 2배, 3배 정도 되어야 조금이라도 비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승률을 동일하게 가져간다? 결국에는 그냥 눈속임인 거죠. 가는 놈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전월세 매물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로 이제 둘로 나눠놓은 상태지만 핵심은 전월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못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진 자들도 전세를 가고 월세를 갑니다. 그런데 핵심은 가진 자들이 전세나 월세를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넣게 되면 그러면 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 실제로 지금 매물 비율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위축이 됐다는 거죠. 감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노도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감소 비율 자체가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0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5건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월세 같은 경우에도 노원이 마이너스 41.4%, 동대문이 47.4% 급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에서 계속해서 매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처음 겪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겪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5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 5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임대차 입법, 지금은 이제 3법들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까지 해가지고 임대차 3법이 모두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2년 들어갔던 분이 또 추가적으로 2년을 산다 그러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5% 증액 제한을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실거주 의무도 강화가 되었었고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매물 감소가 됐던 것이 뚜렷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어요. 아, 왜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냐고.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전월세 가격이. 그러고 나서 집값이 또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월세, 월마다 지불하는 세를 지불해서 사는 건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여윳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더 주면 집주인한테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럴 바엔 그냥 이사 다니지 말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 깔고 있는 전세금 포함해가지고 사버리자. 집주인도 싸게 팔고 싶대. 해가지고 샀던 분들이 성공을 했다라는 케이스라는 거죠. 이 전세가율이 오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0에서 90%까지 올라갔다 치면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점점 벌어지거든요, 또. 그럼 뭐 한 60%, 50% 이런 수준까지 떨어지죠.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30에서 4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굉장히 크니까요. 실제로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예전만큼 뭐 80%, 90%, 뭐 많게는 95%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은 찾아볼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게 한 80%까지 육박을 하게 된다라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매매도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전세금을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깔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전세 그냥 오롯이 현금으로만 현금 박치기로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 관점에서 보느냐, 실거주 관점에서 보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테지만 전세가 무조건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곧 잠기기 시작할 겁니다, 매물들이. 지금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시장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과연 다 팔리겠냐는 거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팔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걸 급하게 막 몇 억씩 깎아가지고 팔고 싶지 않아요. 내가 불과 한 석 달 전, 뭐 많게는 반년 전, 이때쯤에 받을 수 있던 금액에서 그래도 많이 깎았는데 이 정도에는 들어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깎아달라? 그럼 차라리 안 파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긴다는 거죠. 특히나 5월 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2.5%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차익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1억 7,500만 원 이득 보자고 이걸 그냥 처분을 한다? 나중을 기약하겠죠. 나중에 좀 더 나은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거나 아니 규제가 풀렸을 때 다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것들 아니면 규제 지역이 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보유한다라는 쪽으로 간다라는 점이죠. 여기에 좀 덧대서 부동산 증여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강남 일대에서는 증여 건수가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그 비교표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래프만 딱 봐도 서울의 주요 지역들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이 아닌 구로구까지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증여 건수가 여기는 3배입니다. 3배. 차라리 팔지 않고 증여하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한 거 맞습니다. 증가한 거 맞고 전월세는 감소한 거 맞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전월세 매물이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매매 물건은요. 앞으로 하반기 지나면은 확 줄어들 거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죠. 얘는 그냥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럼 둘 다 이 상황인데 사고 싶어하는 이 수요는 잠재 수요는 항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얄동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로얄층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단지 내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로얄층 나오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하나 나왔습니다. 경쟁자가 벌써부터 몇 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은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둘이나 셋이 붙었는데 나 금액을 좀 더 높여서 팔 건데 하실 분은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럼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매 숫자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올라간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신 분들이라면 예전부터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돈을 벌었고요. 이거를 이해 못하시고 부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돈을 못 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월세 대란이 진짜 심각한데 제가 4개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일단 3개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 하나, 그리고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 한 단지, 그리고 마포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입니다. 전세가 총 세대수가 2,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총 세대수에서 총 전세 물건이 3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00세대 안에 3건밖에 안 나왔고요. 3,400세대 되는 규모에서 6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모든 면적을 통틀어서요. 25평, 34평, 40평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4,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매머드급 아파트인데도 전세 물건이 8건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평소에는 이거에 한 2배, 3배, 많게는 4배까지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일 심각한 내용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이 총 세대수 3,300세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전세를 다 그냥 들어갔나 보지. 이게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가지고 갱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너도 나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서라도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한 건이라는 건 상징적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 건수보다는 훨씬 많았던 단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것도 나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전세 없습니다. 여기는 전세가 0이 되는 거예요. 전세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그나마 이제 반전세나 월세 물건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 이 서울 빌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7년 사이에 공급이 85%나 감소한 것인데 100채를 지었을 때 원래 이 100채가 다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85채는 사라진 거고 15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85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줄어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전월세라는 것이 원래 서민들을 위한 주거사다리의 목적도 강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살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지고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주거사다리의 일환인 건데 주거사다리가 휘청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 요즘에 동네에 이렇게 골목길 지나가다 보시면 예전에는 막 펜스 쳐놓고 거푸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집 짓던 거 그런 거 많이들 보셨었잖아요. 요즘에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우리 소독차 막 이렇게 지나가던 거 막 따라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소독차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던 그런 느낌처럼 빌라 짓는 거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나중에 빌라 짓는 거를 아예 그냥 자료 사진 같은 걸로 남겨놔야 될 수준까지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찾기 힘드니까. 멸종 위기 동물 찾는 것처럼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공사비 상승. 이 공사비 상승이라는 것은 비단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까지도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빌라의 평당 공사비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파트의 평균 평당 공사비가 대략 850만 원 정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빌라를 짓는데 평당 공사비는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파트보다 좀 싸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겠죠? 1,000만의 말씀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1,1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 빌라는 소규모인데 이렇게 작나요? 규모의 경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싸게 팔 수가 없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품종을 팔면서 싸게 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찾아오거든요. 이 평당 공사비가 무슨 하이엔드 아파트 짓는 것 마냥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빌라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에서도 좀 차등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이 금액이면 안 할래. 여기다가 심지어 공사비 올라가는데 땅값 올라가죠. 토지대가 올라가는데 이 토지대가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거죠. 공시가 아까 올라간 거 보셨죠? 거의 뭐 한 1.5배가 1년 사이에 올랐잖아요. 1년 사이에 50%가 오른 건 땅값이 1년 사이에 50% 오른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업성이 악화되는데 굳이 빌라업자들이 빌라를 짓겠냐 이거죠.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아파트로 다들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눈밖에 나 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트로 몰려가니까 아파트의 전세 월세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 전세 월세 감당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빌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오피스텔로 내려오시거나. 전세 사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안 가고 월세를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반전세를 가거나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될 수 있는 그 금액까지 맞춰놓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전세랑 월세를 내 자기 자본이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인 거면 돈을 뭐 모으기는커녕 계속해서 내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거주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월급의 40%, 50%까지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과 저소득층은 이제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죠. 제가 주말에 잠깐 TV를 돌리다가 본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한 방송사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제 그 예능처럼 나오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제 모 방송사의 아나운서 분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집을 구하시려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원룸, 1.5룸, 뭐 2룸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데 서울에서 뭐 9호선과 가까운 이런 지역들을 찾아 나선다. 이런데 이 자막 보이세요? 첫 집부터 예산을 상회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 바로 이 서울의 주택 그 임대차 가격이라는 거죠. 전세 월세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집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집이 말끔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공통 분모가 뭐였냐면 집이 다 좁다. 살기가 어렵다. 특히나 성인 남성 한 명이 살기에 너무나도 협소한 그런 주택이었다. 이게 공통 분모였거든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그나마 조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들어가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해외 사례는 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부동산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꾸 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임대차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집값이 올라갔는데 왜 집값이 올라갔을까? 임대료가 비싸서 텅 빈 샌프란시스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이 몰려있는 그런 도심지입니다. 이 도심지 같은 경우에 서울과도 유사하겠죠. 물론 소득 수준은 여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번쩍번쩍하는 도시 안에 주거비와 생활비 그리고 범죄, 치안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상존하고 있어서 이게
이 부분 때문에 홈리스라고 하는 노숙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월세를 반에 반으로 쪼개가지고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야 될 곳에서 4명이 살고 3명이 사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월세 제외하고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5,650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한 9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84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이 생활비라는 게 이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840만 원 정도는 써줘야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지금 집을 못 갖고 있는 분들이 노숙자분입니다. 그러니까 homeless grateful for any help, thank you 이렇게 써져 있는데 결국에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속 전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비단 해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세입자 천국이었던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월세, 그 전세는 없으니까 월세에 대한 상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었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요.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에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럽에는 집값 폭등이 이어나고 있는데 이 집값 폭등뿐만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그 월세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저출산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려져 있는 그런 곳들에서는 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신축 필요성을 그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노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줄어들고 서울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택이 필요 없잖아. 나중에 주택을 남을 때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거예요. 그분들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본인한테 독이 되고요. 이런 사회 현상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도 집이 부족해요. 특히나 1인 가구의 증가, 노년 인구의 증가. 그 말인즉슨 노년 인구도 살아야 되고 청년 인구도 각자 각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집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 가구 수는 분화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 집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아나운서의 사례처럼 10평도 안 되는 집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집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공급 부족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공급이 앞으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10년 동안은 문제가 됩니다. 서울은. 이 베를린 인구가 다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인구들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촌 향도라고 하죠. 서울로 다 몰려드는 그런 편중 형상이 여기서도 나타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463만 원 생활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라는 거야.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여기는 더 심합니다. 샌프란시스코보다 960만 원 정도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이 유로화라든지 그리고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1대1 비율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기도 굉장한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여기 뭐 프로테스트 개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위하고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세입자들이 주거 행동에 나선 겁니다. 상업화 반대하고 그리고 월세 올라가는 거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 달아놨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입자 지금 다들 쫓겨나고 있어요. 규제를 막던 국가들 다 실패했고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지금 월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60.35.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월세가 10만 원 정도. 그럼 10평짜리를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월세가 100만 원인 겁니다. 30평이면 300만 원인 거예요. 10년 전 대비 2배 상승했고요. 이 주거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 면접을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집값과 노숙자 수가 급등하고 결국에는 주택 부족이 심화되었고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해외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집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반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내가 똘똘하게 잘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채를 더 가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비율이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을 둔 집은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를 지금 규제하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시선에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의 동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 다주택자들이 지금 세입자들을 들여와가지고 세를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요. 국가의 역할은 10%가 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8.5%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 학계에서는 대략 6%에서 7% 정도 수준밖에 공공에서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략 한 93%가량은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민간 그 임대사업자들을 때려잡고 결국에는 세가 올라가고 월세 전세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갔을 때는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집값이 완전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 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 억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풀어놨어요. 공급을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라 그래 놓고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은 다 풀어놨는데 공급에 대한 부분도 안 풀어놓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서울의 공급 부족 상황은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겠냐 이렇게 자기 질문을 해봤어요. 자기 질문과 답변을 해봤는데 한 5년에서 7년 동안은 공급 부족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 사태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불과 한 2년 전, 3년 전, 뭐 많게는 4년 전부터 공급의 양이 축소가 되어서 그 공급을 예를 들어서 한 4만 호에서 5만 호를 해줘야 되는데 목표치 달성을 못한 게 대략 한 4, 5년 되거든요. 이게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집을 하나둘씩 경기도 쪽에 샀어요. 이 사람들은 과연 나중에 서울을 오고 싶어 할까요? 오고 싶지 않아 할까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꿈을 이루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등기 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세 들고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게 될 겁니다. 지금 수요 자체가 한참 남아 있어요. 공급이 아무리 뭐 막 서울에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한 10만 호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런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만 10만 호가 나온다? 그거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요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지속되는데 이 지속되는 상황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냐면 집값이 역세권 위주로 엄청나게 뛸 거고요. 역세권이 아님에도 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이 뭐 위축될 거다. 지방선거 이후로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방선거 누가 되건 간에 집값에 대한 부분 못 잡아요. 나중에 이게 어느 문제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국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지금 그 전쟁이 지금 한창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선박들이 막 불타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유가 지금 계속해서 막아놨잖아요. 상한제로 막아놨는데 이거 계속해서 막아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심지어 뭐 항공권 같은 거 발권을 하려고 하면 3월 달까지 해라. 4월 달 이후에는 유류 할증료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3배, 4배 이렇게까지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도 이게 공급이 한참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공공으로 공급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어찌됐건 민간이건 공공이건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내외적 변수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문제고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 공사비 인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당연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파트가 제품이에요.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제조비입니다. 제조비가 인상이 되게 되면 신축 주택,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죠. 그래서 앞으로 2030년대에는 상급지 아파트, 중상급지 아파트 이런 지역들에서 아파트가 분양이 될 때 34평이라고 하는 국민평형의 평당 분양가는 1억을 넘길 겁니다. 아파트 평당 공사비요? 지금 1,000만 원 아직 안 넘었거든요. 1,000만 원 다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값 상승, 세금 인상. 지금 세금 인상 되고 있고요. 땅값 상승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다 올라가는데 집값만 내려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월급이 만약에 인하가 된다고 떨어진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실 거잖아요. 집값 같은 경우에도 각 개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특히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막 폄하한다? 뭐 아니면은 뭐 잘못된 거다, 뭐 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자꾸 주는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집값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걸 좋게 보겠냐 이거죠. 수도권 국평이라고 하는 그 34평의 분양가가 8억 아래로는 이제 없습니다. 인천의 부평, 김포 같은 경우에도 작년,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 이런 지역들에서 7억 후반대,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싼 곳은 7억 초반대까지도 나왔다는 건데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특히나 구리시라든지 아니면 광명시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저렇게 받았는데 벌써부터 한 50%가 뛰었습니다. 분양가 대비. 매매가 자체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라고 하면 대략 15억 정도, 16억 정도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앞자리가 2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기대감에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앞으로 경기도 신축은요. 10억대로 넘어갑니다. 분양가가. 그러면 내가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분양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신축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좀 더 괜찮은 인프라로 넘어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야지 외곽 지역으로 빠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신축을 살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상급지 이상의 34평 분양가, 예상 분양가를 살펴보면요. 2025년 기준으로 17억, 방금 말씀드렸을 때 16억 몇 천이라고 떠 있었는데 이게 2025년 작년 기준으로 17억을 돌파했습니다. 분양가가 17억 중반에 나왔거든요. 2026년 올해에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19억 5천이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이미 21억을 찍은 곳도 있습니다. 분양가가요. 앞으로 얼만큼 올라가냐 27년, 28년, 29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나중에는 40억 찍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어디서 가져왔느냐 일전의 10년치 데이터를 똑같이 상승률을 대입했어요. 그때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았습니다. 근데 동일한 데이터를 입혀봤더니 이 가격이 나온 거예요. 분양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와 아파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소득이 현금의 가치가 절하가 되고 있다. 평가 절하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산 가치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에 4명이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나중에는 벼슬이 됩니다. 21세기 벼슬이죠.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만약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젠 재건축은 답이 없고요. 아파트도 못 들어가십니다. 결국에 재개발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죠.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거. 예산이 된다면 당연히 상급지 가셔야 되고 강북과 강남을 나눠놨는데 이 지역들 안에서 찾아보시기만 해도 해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데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상한 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예산이 여기밖에 안 되겠지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시는 것보다 지역을 선점하셔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 배제가 되는 그 요건들을 갖춘 주택들이 있어요. 무주택자, 1주택자, 뭐 넓게 봐서는 2주택자 분들까지도 선택이 가능한 그런 주택은 항상 있고 특히나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드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3,000세대 이상 대단지인데 마포인 곳. 근데 6억 이하인데
주택수가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투자금이 4억 이하니까 만약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내일 있을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필요하실 거예요. 그 시간 세미나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부족한 공급을 현명하게 좀 잘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저희와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빠르게 한번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759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로 인해서 아파트를 매수할지 아니면 전세를 계속 살면서 재개발지에 하나 투자할지 고민 중인 부부인데요. 레미안 남과자 2차 34평 보고 있는데 남편은 매수하자고 하고요. 저는 그 주변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나 해놓고 전세를 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남편분 말씀도 맞고요. 지금 시청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핵심은 투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거주에 중점을 둘 것이냐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남가자 2차가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한 대략 14억 정도 수준 될 겁니다. 83 타입이니까요. 그럼 지금 전세가가 대략 50%라고 쳐도 7억이거든요. 그럼 여기 7억을 더 들여가지고 사신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에 투자하셔서 여기에 실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다. 왜 그러냐면 북가자하고 다른 지역들이 지역에 차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20억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건너편에 있는 이 역세권 재개발, 마포 역세권 재개발들을 찾아보셔서 여기다가 묻어 놓으셔도 투자 금액이 4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묻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10년 뒤에는 마포 신축 아파트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마련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매수하지 않고 이쪽에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앞으로 여기가 15,000세대 이상 나오는 신축 대단지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보다 인프라가 더 좋아집니다. 가재울 뉴타운보다.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아닌 투자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고요. 성산동 일대를 살펴보시면 투자하실 곳 많으시니까 만약에 궁금하시다 싶으시면은 아래 연락처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의뢰하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보다 투자 쪽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고민해 보시다가 추가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미나 설명 한 번 더 전해 주시죠. 우리가 기회는 몇 번 없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는데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기회를 한번 놓치게 되면 이 타이밍이 몇 년이 지나서야 나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다주택자도 가능한 주택수 제외 물건 그리고 1억 원부터 4억 원대까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이런 곳들을 세미나에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 많이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매주 수요일에 경매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 경매 강의도 깊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강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동산영 부동산연구소 세미나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강의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취향에 맞춰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장소는 같지만 날짜와 시간이 다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